자, 한국의 총선이 내일 치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총선 하루 전 특집으로 재외동포 투표율과 박빙의 이 판세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금요일이었죠. 뉴욕에서 이 4.8도의 지진이 있었는데요. 만일 뉴욕에 한 5.6도나 그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무너질 건물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또 그런가 하면 오늘 드디어 개기일식이 있는 날입니다. 달이 태양을 가려서 완전히 태양이 100%, 거의 완전 100%라고 볼 수 없지만 99% 가려지면서 한낮에도 밤중처럼 이제 껌껌해지는, 옛날 조선시대 때는 무슨 커다란 변조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과학적으로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오는 이제 개기일식, 드디어 미국에 오늘 그 개기일식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몇 시에 미국에서 볼 수 있고, 또 어디가 가장 핫한 플레이스이고, 또 조심해야 될 건 없는지, 이런 것들 자 잠시 후에 오늘 차례차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한국 총선 분석 특집으로 좀 이 시간에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국 국회의원 총선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날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과의 이 시차를 따져보면 사실 하루 조금 더 남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총선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바라본 한국 총선 몇 가지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먼저 이 재외국민 선거와 관련해서 이제 재외국민 선거가 끝났잖아요. 투표지가 다 한국에 이미 다 들어갔는데, 이 재외국민 선거와 여야의 유불리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번 총선은 제22대 총선입니다. 이번 22대 총선 재외선거 최종 투표율,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 있는 유권자들이 투표한 재외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62.8%로 나왔습니다. 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처음 치루어진 이 재외선거인 만큼 관심도가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높아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무려 115개 나라, 그리고 이제 투표소는 220개가 차려졌었는데요. 이 재외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자 수는 92,923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유권자가 한 14만 명이 조금 넘는데, 그래서 9만 명 넘게 투표를 해서 최종 투표율은 62.8% 찍게 됐습니다. 재외선거는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부터 도입이 됐는데요. 투표율이 60%대를 지금처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 관심이 폭증했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자, 그럼 이처럼 그 재외선거 투표율이 높은 현상, 이 현상은 과연 어느 당에 유리할까요? 통상적으로 보면 이 재외 투표율이 높을수록 진보 정당에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그 역대급 투표율을 기록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에 좀 유리할 것이다라는 그런 관측이 가능하겠죠. 지난 2022년에 치루어진 20대 대선 결과를 보면 이번 총선에서도 그 야권에 유리할 가능성을 높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 2022년 그때 대통령 선거 당시 재외 투표를 개표를 한 결과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88,397표,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는 59.77%를 얻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당시 패했습니다만은 재외 투표에서는 이렇게 59.77%를 얻은 겁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대통령에 당선된 당시 윤석열 후보는 53,524표, 그래서 비율로는 36.19%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재외선거에서는 야권 쪽이 좀 유리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조금 이상한 면도 있죠. 이 미주동포들의 경우를 좀 보면 진보 쪽보다는 이 보수 쪽 성향에 계신 분들이 사실 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투표를 하면 이렇게 반대 현상이 나올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미주 지역의 그 재외선거 투표의 경우 영사관까지 가야 되고 이런 사실 좀 불편한 게 있죠. 한국 같으면 사전 투표도 할 수 있고 또 거주 지역에서 그냥 바로 투표가 가능한데, 미국은 이제 최소한 영사관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한인회관에 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정말 큰 대도시, LA나 오렌지 카운티 요 정도를 제외하면은 영사관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영사관까지 가는 게 사실은 빨리 가시는 분은 30-40분 아니면 1시간, 2시간씩 걸리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지역의 영사관에 또 투표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다른 지역의 영사관까지 가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어서 사실 몇 시간씩 운전해서 가야 되고
막 4시간씩 운전해서 가야 되고 투표 마치고 또 4시간 돌아가야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미주 지역에서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 재외선거에 투표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은 투표에 좀 참여를 못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좀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멀어도 갈 수 있는 좀 기운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참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니까 아무래도 좀 진보 쪽에 유리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가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항상 전체적인 분위기는 미주 지역은 보수 쪽이 좀 많은데 투표를 하면 이렇게 좀 진보 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멀리 있는 투표소까지 가야 한다는 미국의 특성상 한국 정치에 진짜 관심이 많고 정말 찐 관심이 있고 그러면서도 적극적인 또 적극적일 수 있는 연령의 층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문제가 있죠. 앞으로 이제 이 문제도 좀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 이제 이번 총선에는요, 여러 가지 사태가 있습니다만은 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갑자기 뭐 호주 대사로 발령해서 내보낸다든지 그래서 뭐 이종섭 사태 또 이걸 비롯해서 뭐 외교 문제, 대통령이 너무 여기저기 다니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이 김건희 씨 명품백 문제 등등등에서 좀 화가 난 뭐 여러 가지 그 해프닝 말고 좀 굵직한 해프닝과 관련해서 화가 난 그 재외 유권자들 즉 소위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이번에 좀 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했을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진보 쪽의 투표가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걱정 때문에 반대로 보수층의 소위 역결집 현상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서 투표율이 높은 현상 자체는 아무래도 진보 쪽에 젊은 사람들 쪽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자, 하지만 아무리 그 재외선거 투표율이 높아도요, 투표자 수로만 놓고 본다면 사실 뭐 9만여 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총선 결과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까지는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 정도는 있을 것이겠습니다만은. 하지만 또 재외선거 투표율이 재외선거 투표율이 높아? 아니 뭐 송앵커 뉴스를 보니까 또 한국 뉴스를 보니까 이번에 재외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고 높다고 그랬는데 그래? 그러면 현재의 야당 쪽에 표가 많이 몰릴 것이다라는 그런 현상이네. 자, 요런 생각까지는 하게 되면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자, 그런 생각이 들 때부터가 문제입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두 가지로 완전 반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그런 생각을 한 후에 그렇다면 우리 진보 성향 후보들이 이번에 힘을 좀 받겠는데 야 그래? 그럼 나도 나가서 한번 힘을 보태야지. 내가 찍은 후보가 그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표를 던진 후보가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표 던지기는 좀 허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찍은 후보가 당선이 될 것 같으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더 기분이 좋고 더 적극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생각을 하면서 진보 쪽의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내가 이번에 한 표를 던지면 내가 던진 그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 그래? 그럼 나도 나가서 한 표를 더 힘을 보태야지 하는 진보 쪽 유권자들이 움직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는 이렇게 볼 수 있죠. 해외에서 야당 쪽, 진보 쪽의 표가 결집을 하는 모양이네. 야, 그래? 그럼 우리 보수 쪽 후보들이 이번에는 좀 위태위태한 그런 모양인가 보지? 안 되겠다. 투표일에 나는 바빠서 투표 그냥 이번에는 좀 빠지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나라도 한 표를 더 보태갖고 밀어줘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수 쪽 유권자들이 결집하는 어떤 그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현상을 갖고 자, 과연 어떤 다음 차기 그 결과가 나올지는 이제 한 하루 이틀 더 지나봐야 알겠죠. 하여튼 그런 재외동포 선거 투표율이 높다라는 결과를 갖고 앞으로 이제 내일 투표일에 생겨날 시나리오를 분석해 본 건데요. 여하튼 재외동포 투표율이 높다라는 건 현 야당 쪽에 다소나마 유리할 것이다라는 분석 자체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럼 한국에서 여야 이 자기들이 직접 분석한 판세는 어떻게 보는지 이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좀 미리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제 뉴스를 보시는 방법입니다. 여야는 사실 자체적으로 판세를 분석해서 공개를 할 때 어쩔 때는 유권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들
자기 편, 자기 편의 유권자들에게 자신감을 실어주기 위해서 조금 유리하게 좀 부풀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쩔 때는 자신들의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더 나오게끔 만들기 위해서 다소 좀 엄살을 부리면서 판세 분석을 내놓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를 들으실 때는요, 그저 그들이 그렇게 발표를 했구나 하는 정도로 보셔야지, 그들이 분석해서 발표한 내용, 특히 이제 어떤 객관적인 무슨 여론조사 기관이라면 또 좀 모를까, 각 당이 분석해서 내놓은 거를 100% 그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들의 엄살과 허풍, 반대죠. 어떨 때는 엄살, 어쩔 때는 허풍, 이 엄살과 허풍을 다 믿으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양당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요, 국민의힘은 전국 254개 지역구 가운데 55곳이 경합지역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합이 많으니까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50곳이 경합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약간 다른 듯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 판세를 가르는 수도권과, 그리고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낙동강 벨트, 영남 지역 낙동강 벨트 등 곳곳은 접전이 아니라, 또 경합이 아니라 초접전 양상,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양당이 다 공통된 분석입니다. 자, 현재 각 당의 자체 판세 분석 등을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경합지역의 선전 여하에 따라서 최소 110 내지 최고 130석 정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내놓은 분석이에요. 110에서 130. 자, 그리고 반대로 이제 민주당 쪽은요, 자체적으로 뭐라 그랬냐, 120에서 151석 플러스 알파. 이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조금 더 자신들이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또 국민의힘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최소 110에서 130, 만약에 국민의힘의 예상대로 130을 얻고, 또 민주당은 최소 120에서 150이라는데, 민주당이 말하는 그 최소 120이 된다면 국민의힘이 더 많을 수도 있죠. 중간에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민주당 반대로 국민의힘이 최소 110석을 얻고 민주당은 자신들이 예상한 대로 150석이 되면 이건 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죠. 자, 민주당은 특히 한강 벨트, 또 낙동강 벨트의 분위기가 지금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한강 벨트, 서울의 그 한강 주변에 있는 지역구들, 그리고 낙동강 그 지역의 영남권, 그 지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상징적으로도 중요하고요. 자, 수도권이 그래서 이제 중요한데, 수도권은 선거를 목전에 두고도 가장 혼전이 심한 지역입니다. 특히 서울은요, 승패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기는커녕 갈수록 접전으로 바뀌는 그런 지역이 늘어나는 그런 양상입니다.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수도권이라 하면 서울, 인천, 경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 인천, 경기 전체가 이제 122개 선거구인데요. 이 122곳 가운데 국민의힘은 경합이다라고 분석하는 게 26곳, 그리고 민주당은 경합이다라고 분석하는 게 한 40곳 정도 됩니다. 자, 서울만 놓고 본다면 용산, 영등포을, 동작을, 그리고 중구 성동을, 강동갑 등 소위 이제 한강 인근 지역에 있는 한강 벨트라고 불리우는 지역구가 상당히 초경합 지역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의석인 60개 의석이 걸린 곳이 바로 이제 경기도인데요. 경기도는 이제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우세한 흐름에 변동이 없다, 민주당이 우세하다, 이건 큰 변동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어느 정도냐? 사실 이제 경기도 지역에서는요, 국민의힘은 단 한 곳도 우세로 분류한 곳이 지금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쩌면은 경기도에서 단 한 명도 후보가 당선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경기도가 60개 선거구로 가장 많은데, 이곳은 일단 민주당이 전반적인 우세,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징적인 곳, 부산, 울산, 경남 볼까요? 소위 말해서 이제 부울경이라고 하는데, 요건 이제 PK 표심이죠. 여긴 좀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투표율이 다가올수록 이 심판론의 양극단적인 대결 구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당은 검사 독재 정치라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라는 심판론, 그리고 여당은 각종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과 조국을 심판하자라는 소위 2조 심판론을 외치면서 이 경합 지역이 점점 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어느 한 군데도 PK 지역에서는
여기가 우세라고 딱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선거일이 코앞에 다가올수록 양당의 입이 참 거칠어지는 게 저는 너무 싫습니다. 특히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이 이번 선거에서 자신들이 패하면 이 나라는 망할 겁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이 말, 이런 말이 저는 가장 귀에 거슬립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온 나라인데 그 대한민국이 서로 자신들이 아니면 망할 것이라는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인지 참 무조건 이기고 보자라는 그런 정치 행태가 저는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 슬로건 구호 다 좋은데 저들이 이기면 나라 망합니다. 이 말이 저는 어느 누가 여당 야당 누구라도 얘기하면 저는 그 말이 제일 꼴보기 싫습니다. 자, 저쪽이 이기면 나라 망한다 보다는 내가 이기면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외침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제 미국 시간으로 내일 오후가 되면 투표가 시작됩니다. 아마도 내일 영상에서는요, 뭐 중간 집계부터는 좀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 총선 스토리 뉴스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뉴욕에 지진이 난다면 무너질 건물이 한두 개가 아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개기 일식이 미국에서 있는데 알아야 할 점은 뭐가 있나? 두 개 이슈가 이제 큼직한 이슈가 좀 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3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초특급 아주투어 모국 관광, 우렁쌈밥, 대통밥과 꼬막정식, 대명 롯데호텔 저녁 만찬 뷔페, 초특급 호텔과 호텔 식사로 모시는 아주투어, 세계 7대 자연문화유산 제주, 아주만의 초특급 롯데와 신라호텔, 금수강산 그리운 추억, 부산 해운대, 경주, 설악산의 모국 관광, 친절하고 재밌는 가이드는 아주의 자랑, 먹기행, 맛기행, 호텔도 최고, 식사도 최고, 모국 관광은 역시 1등 아주 투어. 자, 지난 주말 미국 최대 인구 밀집 지역 이 뉴욕시 일대를 뒤흔든 지진이 있었죠. 규모는 뭐 LA 쪽에서 본다면 아이고 뭐 이 정도야 뭐 이런 건데 규모가 4.8. 뭐 적당 뭐 LA 지역에서 보면은 뭐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뉴욕에는 지진은 뭐 거의 몇십 년 만에 한 100년 만에 한 번씩 올까 말까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쪽 기준으로 본다면 큰 겁니다. 자, 규모 4.8의 지진이 있었는데 그것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좀 강한 지진이 몇 주 내에 뒤따를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가 나왔습니다. 여진에 대한 우려가 나온 거죠. 자, 지난 금요일 동부 시간으로 오전 10시 23분 뉴욕시에서 서쪽으로 35마일 떨어진 뉴저지주 헌터돈 카운티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뉴저지주에서 발생한 것으로는 200년 만에 가장 강력했던 지진으로 기록됐습니다. 발생지는 뉴저지주입니다만은 사실은 35마일 정도니까 뭐 킬로미터로 따진다면 한 5, 60km 정도밖에 뉴욕시티하고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뉴욕시에서 발생한 것과 마찬가지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이번 지진은 그런데 마천루, 이 초고층 빌딩으로 가득한 뉴욕시까지 파장을 미쳐서 상당수 주민들이 흔들림을 느꼈습니다. 뉴욕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자유의 여신상도요, 영향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자유의 여신상 곳곳에 설치된 그 웹카메라에 잡힌 당시 영상을 보면요, 이 관광객들로 붐비는 그 리버티 섬 한가운데 서 있는 커다란 높이의 자유의 여신상이 거칠게 흔들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진과 비슷하거나, 그러니까 4.8이었죠. 그것과 비슷하거나 좀 더 큰 여진이 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앞으로 몇 주 안에 규모 5 또는 그 이상의 지진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는데 굳이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 한 3% 정도로 추산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3%라는 건 뭐냐면 여진이 있을 가능성, 없을 가능성이 아니라 여진은 뭐 계속 있는데 그 4.8보다 더 큰 지진이 있을 가능성이 3%라는 것입니다. 지질조사국 웹사이트를 보면요, 지난 5일 그 본진 발생 후에 지금까지 그 여진이 발생한 게 한 11차례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사례를 기반으로 한 어떤 통계 모델을 비춰본다면 앞으로 한 일주일 동안에만 규모 2 또는 그 이상의 여진이 많게는 한 30여 건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자, 고층 빌딩과 오래된 주택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그 뉴욕에 좀 더 큰 지진이 온다면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금요일 지진으로 아직 뭐 주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어진 지 100년이 훨씬 넘는 그 뉴욕의 노후화된 벽돌로 만들어진 뭐 3층, 4층짜리 그런 주택들. 한국으로 따진다면 지은 지 한 30년, 40년 이상 된 연립주택이라고 표현하시면 될까요? 그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3, 4층짜리 한국의 연립주택같이 생긴 그런 주택들. 이런 것들이 지진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다라는 겁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에는 1800년대 중반부터, 그러니까 150년 이렇게 넘은 거죠. 180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 그 사이에 벽돌로 지어진 주택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런 다가구 주택이 무려 20만 채나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뉴욕의 거리마다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2층 또는 뭐 한 3, 4층짜리 벽돌로 지어진 그런 다가구 주택들입니다. 이런 주택들은요, 그런데 그 당시 지을 당시에 건축법에 내진 설계 조항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좀 이런 생각하면 좀 미국이 그런가라고 안 믿어질 정도인데, 뉴욕시티에서 내진 설계 조항이 의무적으로 추가된 건 얼마 안 됩니다. 1995년도입니다. 바꿔 말하면 1995년 이전에 지어진 뉴욕의 그런 건물들은 뭐 고층 빌딩 말고요, 3, 4층짜리 그런 벽돌로 지은 것들, 그런 건물들은 문제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뭐 철근 등으로 보강이 되지 않은 채 벽돌로만 이렇게 탁탁탁탁 쌓아 올렸기 때문에 강한 지진이 발생하면 이렇게 휘어지질 않고 그냥 부러지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뉴욕 인근에서 규모 5.5가량의 또는 그 이상의 지진만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5.5 조금만 넘는 지진이 발생해도 이런 그 노후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일대에서 일어난 가장 큰 지진은요, 규모가 5.4로 추정되는데, 왜 추정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오래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 같은 정확한 집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884년, 그러니까 뭐 거의 150년 됐죠. 1884년에 발생한 지진 5.4로 이제 추정이 되는 게 가장 큰 겁니다. 뉴욕에서는. 그만큼 이제 뉴욕에는 지진이 많이 없는 지역이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발생하면 더 무섭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만일 오늘날 이 정도 뉴욕의 5.4 정도 지진의 규모가 다시 발생한다면 이 노후 건물과 또 기반 시설들이 등이 입을 그런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지진 전문가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내진 설계 도입이 되기 전에 지어진 그런 오래된 기반시설과 오래된 그 보강물이 없는 벽돌 건물들이 가장 걱정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래된 벽돌 건물 주택에 많은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살고 있잖아요. 이 전문가는 뉴욕 인근에서 만일 규모 5.5 정도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이러한 건물과 또 해안 인근 건물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볼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면서 아주 많은 그 벽돌 굴뚝이 무너져 내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뉴욕의 그 벽돌 건물들이 문제인 거죠. 뉴욕시 재난관리국은 지난 2019년에 도시 위험 관리 보고서라는 것을 발간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 어떤 지진이든 뉴욕의 그 다리와 터널, 댐, 그리고 프리웨이와 같은 기반 시설을 해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1도, 2도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어떤 지진은 일단은 5 이상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욕 내에서 이 서로 막 거미줄처럼 연결된 그 사회 기반 시설의 그 복잡한 망이 갖는 어떤 지진의 취약성, 그러니까 너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한쪽에서 뭐 예를 들어 붕괴라든지 어떤 피해가 발생하면 이 연결되어 있는 모든 다른 시설과 그 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 뉴욕 해안의 습지나 또는 황무지 위에 지어진 그런 건물들도 많은데, 이런 건물들 역시 지진으로 기반이 쉽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걱정이다라는 그런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이 뉴욕의 상징과도 같은 그 빽빽한 고층 빌딩, 이 빌딩 숲에 있는 초고층 건물들은
그래도 대부분 내진 설계가 의무화된 이후에 지어졌기 때문에 규모 이제 6.5 이상의 강진이 닥치지 않는 한 6.5는 뉴욕에서는 참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규모긴 합니다만은 그런 강진이 닥치지 않는 이상 초고층 빌딩은 오히려 안전하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층 빌딩은 오히려 안전한데 이 벽돌로 지은 3, 4층짜리가 문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뉴욕에서는요, 이 내진 설계 의무 이후에 지어진 빌딩보다는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내진 설계 의무화 이전에 지어진 빌딩과 아파트들은 이 즉각적인 어떤 지진 보강 공사나 그런 진단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뭐 이걸 다 허물고 건물을 새로 지을 수는 뭐 없을 터이니까 LA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 내진 보강 공사를 합니다. 그 벽돌로 지어졌거나 그런 건물 중간중간에 이만한 쇠로 만들어진 엄청나게 큰 못같이 생긴 거, 이렇게 두꺼운 거, 이렇게 두꺼운 못같이 생긴 거를 건물 안에다가 몇 개씩 이렇게 박아 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흔들림이 생길 때 그 못 주변으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약간씩 흔들리면서 견디는 거죠. 이게 빠바박 뽀개지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내진 공사를 합니다. LA에서는. 뉴욕도 아마 그런 식의 좀 내진 공사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개기일식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미국에서 7년 만에 관측되는 개기일식, 이제 오늘 낮 있게 됩니다. 이 개기일식을 앞두고요, 미국 전역이 지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요. 이번 개기일식으로 유발되는 경제 효과가 총 한 60억 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 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제분석회사 페리먼 그룹은 오늘 낮으로 예정된 개기일식이 미국 여러 주의 호텔, 레스토랑, 여행 업계 등등의 붐을 일으키면서 6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적 부양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이자 이 페리먼 그룹의 CEO인 레이 페리먼이라는 박사는요, 개기일식으로 인해서 소도시를 포함해서 여러 대도시가 스스로를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페리먼 박사는 이번 개기일식이 특히 이제 봄에 나타나면서 겨울 동안 움츠려들었던 미국인들의 어떤 여행 욕구를 자극하고 또 실제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회를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항공우주국 나사가 미국에서 이 다음에 있을 개기일식은 언제냐? 20여 년 뒤인 2045년에나 미국에서 개기일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면서 그 희소성의 가치가 더 커지면서 지금 더 아주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 개기일식이라는 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달이 지구와 이 태양 사이에 위치하면서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그런 현상이죠. 완전한 개기일식 관측이 가능한 그 남부 텍사스 주가 이제 가장 핫한 플레이스를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동쪽으로 가면 이제 벌몬트 주 그쪽도 아주 핫한 플레이스를 꼽히고 있는데 남부 지역으로 본다면 텍사스 주에서부터 쭉 이동을 하면서 북동부 메인 주에 걸쳐서 이 대각선으로 이루어지는 경로에는 외지에서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 동네에서는 개기일식을 완전한 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까 완벽한 모습을 이제 내 평생 더 이상 볼 수 없으니까 보러 가자. 그래갖고 뭐 텍사스나 뭐 버먼트 중 뭐 텍사스의 다른 도시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오스틴 그리고 뭐 댈러스 같은 이제 텍사스의 대도시 지역은요. 약 14억 달러 규모의 가장 큰 경제적인 이득을 누릴 전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작은 주죠. 어찌 보면 끝에서부터 두 번째 작은 주입니다. 버먼트 주. 이 버먼트 주도 한 2억 3천만 달러 정도의 경제적인 부양 효과를 얻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버먼트 주에 있는 하나의 샘플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이 버먼트 주에 있는 제이피크 스키 리조트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 리조트는 객실 900개가 있는데 이 900개가 평소에는 120불, 130불 그랬는데 어제 오늘은 1박에 약 500달러 가격으로 예약을 한다고 했는데 오늘까지 예약이 다 완판됐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심지어 그 한 커플은요, 해발 그 4,000m 높이에 있는 제이피크 리조트의 그 최정상에서 개기일식이 진행되는 그 시간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라고 해서 하객들도 다 이미 초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환한 대낮에서 개기일식이 되면서 갑자기 어두컴컴해지면서 그때 결혼식을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환상적이고 어찌 보면 이거 환할 때 해야지 왜 이렇게 껌껌해질 때 해. 오히려
개기일식 끝나가면서 제 생각은 그래요. 개기일식 때 사람들 모여서 다 구경하고 실컷 구경하라고 하고 개기일식이 끝날 때 어두운 상태에서 다시 이제 원래대로 환해질 거 아니에요. 그때 결혼식을 시작하면 되겠네. 여하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다음번 개기일식이 말씀드린 대로 2045년에나 가능하다고 하니까 일부 사람들은 과연 내 생애에 개기일식을 또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볼 수 있는 텍사스로 가자 아니면 뭐 버몬트주로 가자 하는 그런 심리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관광객들이 그리로 대거 몰리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꼭 이런 지역에만 가야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도요, 이 완전 개기일식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부분적인 일식은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시간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간입니다. 일단 미국이 워낙 지역이 방대하니까 각 지역별로 시간을 일일이 정확하게 예측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서부 캘리포니아 주 쪽이 아무래도 제일 먼저 시작이 되겠죠. 뭐 부분이 됐던 완전 개기일식이 됐던 일단 미국 쪽으로 본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서부 지역 캘리포니아 주가 가장 먼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동쪽으로 현상이 이어지게 되는데 완전히 가려지는 그 완전 개기일식 시간은 이제 거의 모든 장소에서 한 3분에서 4분 정도 사이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3, 4분 정도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과거 한 3, 40년 전에 있었던 것보다는 훨씬 긴 시간입니다.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희소성이 있는 거예요. 자, 텍사스주 람파사스시 그 기준으로는 캘리포니아주는 오늘 낮 보면 캘리포니아주 사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낮 12시 18분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낮 12시 18분 캘리포니아 지역 또 캘리포니아 지역도 뭐 어디냐에 따라서 20분이 될 수도 있고 12시 뭐 21분이 될 수도 있지만 자 기억하십시오. 캘리포니아주는 12시 18분 그리고 이게 북동쪽으로 지역을 계속 옮겨지면서 오후 2시 58분까지 2시간 40분 넘게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가장 이 개기일식을 오래 볼 수 있는 지역은 텍사스주하고 이제 말씀드린 벌몬트주 이쪽인데 이쪽은 4분 30초? 한 4분 30초 정도 그걸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혹시 보고 싶다고 해서 이 시간에 그냥 태양을 그냥 막 쳐다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앞서 제가 캘리포니아주는 12시 18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시계 보고 계시다가 12시 18분이야? 봐야지 하고 확 하늘을 쳐다보면 큰일 납니다. 완전히 눈 나갑니다. 특히 뭐 잠깐 뭐 1, 2초 정도 보면 모를까 지금 개기일식 시작한 거야? 어디 하면서 막 하늘을 쳐다보거나 태양을 심하게 쳐다보거나 계속 올려다보면 큰일 납니다. 관광지에 가서도 개기일식을 보려는 사람들에게는 이 검은색 특수 안경을 빌려줍니다. 뭐 팔기도 하고요. 흔히 보는 뭐 검정색 우리 일반적인 선글라스 같은 거긴 합니다만은 테두리는 이제 한번 쓰고 버리게 그냥 관광지에서 사고 팔고 하는 거니까 또 빌려주기도 하니까 그냥 종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극장에서 3D 영화 같은 거 볼 때는 극장 들어가는 입구에서 안경 종이로 된 안경 주잖아요. 그걸 써야만 이제 움직임이 3D처럼 보이는 건데 뭐 생긴 모양새는 딱 그렇게 생긴 겁니다. 다만 그 렌즈가 검정색 플라스틱 같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반적인 검정색 플라스틱이 아니고 그러니까 개기일식을 보는 그런 플라스틱 필름이 따로 있습니다. 그 자외선 차단, 뭐 햇빛 차단 등등이 될 수 있는 그런 완전 시커먼 플라스틱 필름으로 만들어져 있는 안경을 쓰고 올려다봐야 눈을 안 다칩니다. 고강도 가시광선을 99.999% 차단하는 국제표준화기구의 기준을 충족하는 그런 필름으로 만들어진 안경을 써야만 합니다. 이 개기일식 중에 이런 안경을 안 쓰고 그냥 나 이렇게 두꺼운 까만 선글라스니까 이걸로 보면 되겠지.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이렇게 두꺼운데. 저거는 뭐 얇은 필름 한 장 같은 데인데 난 이렇게 두꺼우니까 이게 낫겠지라고 그걸 보면 안 됩니다. 개기일식을 보는 그 필름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 운전할 때 쓰는 그런 그 선글라스지 이걸 태양을 바라보고 태양을 2분씩 3분씩 보라고 만들어진 선글라스는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글라스 보면 안 됩니다. 그런 선글라스 까만색이라고 해서 그걸 쓰고 직접 태양을 바라보면 일시적인 시력 장애부터 완전히 실명하는 경우까지 아주 다양한 눈 손상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개기일식 특수를 노린 꼼수로 또 일부 마켓에서는요, 주의하실 게 가짜 개기일식용 안경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뭐 큰 대형 체인점이나 대형 마켓 이런 데서는 자기들이 검증을 했겠지만, 예를 들어서 조그만 가게라든지 뭐 조그만 동네에 뭐 리코스토어 이런 데 갔더니 개기일식 보는 안경이라고 뭘 갖다 놨어요. 이런 거 그냥 생각 없이 샀다가 눈 큰일 납니다. 만일 가짜 안경을 착용하고 개기일식을 관찰할 경우에 자칫 각막에 심각한 손상을 입거나 실명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만일 이런 안경이 없으시다면 그냥 참으시기 바랍니다. 까짓거 못 보는 게 낫지. 자칫 눈 나가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못 보는 게.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간단하게 하나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요, 드디어 잭팟 터졌다 입니다. 무려 13억 달러에 달하는 복권 잭팟 당첨자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레건주에서 판매된 이 파워볼 복권에서 미국 역사상 8번째로 큰 13억 달러의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새해 첫날 파워볼 1등자가 나왔었는데 그 새해 첫날 나온 게 마지막이었고요. 그 이후에 3개월 동안 계속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당첨금이 계속 이월되면서 누적이 됐고, 이제 41번째 추첨 만에 마침내 당첨자가 나온 겁니다. 당첨자는 구매한 복권의 두 자릿수 6개가 모두 일치해서 행운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자, 당첨번호는요, 일단 이번 주의 당첨번호는 흰색 공으로 본다면 22번, 27, 44, 52, 69 였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공 하나도 맞춰야 되는데 이건 9번, 여기까지 다 맞췄습니다. 당첨자가. 자, 파워볼 1등에 당첨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흰색 공의 숫자 1부터 69 가운데 5개를 맞춰야 되고요. 또 파워볼로 불리우는 이 빨간 공 숫자 1부터 26까지 26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또 1개를 추가로 맞춰야만 파워볼 1등 당첨자가 됩니다. 이 6개 숫자를 모두 맞힐 확률은요, 그런데 얼마나 되느냐? 2억 9,220만 분의 1입니다. 2억 9,220만 분의 1. 이번 당첨금은 약 13억 달러입니다만은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제하고 6억 900만 달러 정도 받게 됩니다. 이 당첨금을 그런데 29년에 걸쳐서 나는 분할 지급 받겠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일시불로 받으면 6억 900만 불. 자, 파워볼은 그런데 언제 추첨을 하느냐? 이건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요. 일주일에 3번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 이렇게 3번 추첨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한국 총선 관련 투표 시작과 일부 개표 상황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스토리가 있는 송혜고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